안녕하세요. 사연을 잘 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혼에서 기혼으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제가 결혼을 할 줄은 몰랐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점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직장이라든지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결혼을 미루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놓고 결혼을 하기는 힘들었고 지금을 열심히 살면서 정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나이가 계속 차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계속 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비혼 선언까지 하니까 그 뒤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으니 부모님께서는 제 남편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결혼은 하지 않는다며 굳이 하더라도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안 한다고 했거든요.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요. 결혼? 너가 결혼이라고?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는데? 몇 살? 같은 회사야? 하나씩 물어봐, 엄마. 나보다 3살 어리고 같은 회사야. 예전에 들어왔다던 신입 있잖아. 아, 그 성실하게 일한다는 청년이구나. 3살이나 어리다니. 내 딸 능력 좋네. 부모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동생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결혼을 하면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남편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것은 회사 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였는데요. 저는 또래보다 직책이 높은 편이라 과장을 달고 있었는데 초반에 남편이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사원이 한 명 들어왔다는 생각뿐이었지 저에게 딱히 큰 영향을 주진 않아서 일적으로만 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많은 사원들이 왔었지만 그중에서 사내연애까지 생각을 했던 적도 없었고 또 일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럴 생각은 아예 안 해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노력하는 모습과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겨가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야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고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외면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 정도 도리는 해야죠. 태영 씨는 마음이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또 일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보기 좋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오늘도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해요. 좋아요. 얼른 마무리해봅시다. 처음부터 사내연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저도 남편의 다정함과 스윗함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제 주변에는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직책으로 올라오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연애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변에서도 연애를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연애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단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뿐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소식 듣고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대로 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할 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왜 1년을 준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까 이것 또한 추억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누어 주니까 주변에서 다들 놀라면서 혹시 사고 친 게 아니냐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저는 아니라며 웃으며 이야기했고 친구들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게다가 남편이 4살이나 어리니까 저한테 능력자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남편을 소개시켜주니까 다들 잘 만났다며 그날은 즐겁게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잘해주고 남편이 청첩장을 주는 자리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정하고 또 부모님께도 잘하는 남편을 만나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유부녀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도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아이까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남편이랑 그런 가정을 꿈꾼다고 하니 제대로 사랑에 빠졌다며 저를 놀렸어요. 진짜 내 인생에는 결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사람 일 모른다. 그치? 나도 나이 더 먹기 전에 아이는 가지고 싶은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아직도 웃겨. 야, 15년 본 네 친구도 지금 상황이 안 믿기는데 너라고 이해가 가겠냐?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홀어머니 혼자 모시고 살 정도로 효자야. 같은 회사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더라고. 이직? 굳이 왜 이직을 해? 어차피 회사 사람들 다 알 텐데. 그건 그렇고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신대? 그 집이 어머님 집이라서 아마 남편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올 것 같아. 회사는 뭐 어차피 내가 벌어도 되고 굳이 부담은 안 주고 싶어. 야, 너 진짜 능력녀구나. 그래도 조심해. 홀어머니면 진짜 효자 노릇하려고 결혼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 주변에 그런 케이스 많이 봤다. 에이, 1, 2년 본 것도 아니고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리고 설마 같이 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도 알잖아, 나 칼 같은 거. 걱정 마. 결혼을 한 친구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만나면서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올 점에는 시어머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상견례 이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었기 때문에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먼저 인사를 나눈 뒤 시어머님께 찾아가서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분위기도 괜찮고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안 계시긴 했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잘 대해주셨고 남편 또한 어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 보기가 좋았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제 칭찬을 늘어놓으시며 참하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밝은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순차적으로 결혼을 계획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간 역할을 못한다면 제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잡아주었으면 했어요. 또 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니, 안 했으면 했던 질문을 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 친구 말대로 합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준비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집은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 여보 집은 여러 번 봐왔지만 부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또 다르네. 이번에 인테리어도 잘 되었고 더 넓어 보여. 맞아, 신혼집인 만큼 제대로 꾸미고 싶더라고. 집도 우리 둘이 살기에는 넓은데
이번에 어머니를 같이 모셔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응? 어머님을? 여보, 우리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신혼도 즐겨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머님 모시고 살 자신이 없어. 그래도 나는 갑자기 어머니랑 떨어져서 살려니 걱정이 좀 되어서 그랬나 봐. 여보 말도 맞지. 초반에는 말이 없었던 합가 이야기를 살짝 꺼내더니 제가 딱 잘라버리니까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합가 얘기가 나오니 그 결혼했던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면서 불안했지만 그 정도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했으니 그대로 알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을 잘 준비했고 남편이랑 별다른 문제 없이 여행까지 떠날 수 있었는데요. 신혼여행이라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든든한 배우자가 있으니 앞으로의 인생도 더 기대가 되었죠.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제 신경을 건드리는 남편 때문에 처음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니까 정말 좋다. 우리 매년 결혼기념일 맞춰서 오면 좋겠어. 다시 한국 가는 거 너무 아쉽다. 그치? 그러게. 나도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아쉽다. 여행을 혼자서만 다녔는데 둘이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저기, 사실 내가 이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나는 여보의 생각을 존중해. 알지?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전에 말한 합가 말이야. 내가 신경을 계속 안 쓰려고 했는데 여행 와서도 계속 돌아가면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자기야, 그 얘기는 결혼 전에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그냥 계속 같이 살다가 혼자 사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합가라는 말을 다시 듣자마자 머리가 아찔해졌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걱정을 했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계속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거절의 의사를 표했고 남편의 사과로 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행복할 줄 알았던 신혼생활을 대부분 시어머님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이후에도 은근히 집에 모시는 일이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3, 4일은 머물다 가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편하게 쉬고 다시 재충전을 하는 공간인데 어머니가 있는 날에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느리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 어머님 오신다고? 왜 말도 없이? 지금쯤 난장판일 텐데 주변에서 쉬고 오시라고 해. 내가 지금 가서 정리할 테니까. 아니야, 내가 정리해둘 테니까 여보는 신경 쓰지 마. 갑자기 반찬을 좀 하셨다고 오신다네. 부담 줄 생각 없다고 하시니까 편하게 일 보고 들어와요. 그래? 알겠어. 고마워, 여보. 찝찝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종종 좋은 마음으로 오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잘 준비를 해두겠다는 남편을 믿고 저는 일을 보고 들어가면 집은 그대로고 시어머님은 주방을 다 건드려 두셔서 제가 정리해둔 것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 생겼어요. 돌아오는 잔소리는 덤이었고요. 집안 꼴이... 어머님 오셨어요? 아니, 정리를 해둔다고 했는데 이게 다... 집안을 보니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알겠더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냉장고도 텅텅 비어있고 이래서야 태영이가 제대로 밥은 먹고 살겠니? 걱정이 돼서 반찬 싸왔다. 어머님 매일 이런 건 아니고요. 밥도 챙겨 먹으라고 카드 줬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또 시댁이랑은 거리도 멀어서 저희 집에 오시면 3일은 기본으로 계셔야 하거든요. 하루만 있다가 가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혼기간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씩 오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더니 노발대발을 하면 본인 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냐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시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언제 오시지 말래? 난 여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서운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이 집에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다음날 출근해야 하고 또 집에서 이것저것 만지는 거 솔직히 불편해. 내 살림살이 보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쉴 수가 있겠어? 아니, 우리 엄마가 도대체 뭐 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어머니가 오는 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남편을 보니 답답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남편의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를 완전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 사람인데 집에 어머니가 있으니 어떻게 쉬겠어요. 남편이랑은 도저히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시어머님께 이야기를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 직접 부딪히기로 마음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봤는데요. 어머니, 결혼한 뒤로 매주 2, 3일은 와서 계시는데 저도 일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하나뿐인 시어머님이 며느리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 아들 집인데 아들 집에 가면서 허락을 맡는 부모가 어디 있니?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식탁이 다 엉망이 되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어머님께서는 반찬을 뒤엎으며 제 말에 반박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둘 다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맞닥뜨리고 나니까 의견 조율이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일 이후로는 더 심하게 저를 대하시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반찬이 짜다느니 집안이 청소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와이프로서 제대로 못한다는 말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은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네요. 엄마가 상처받아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이후에는 양보를 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조율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내봤는데요. 제가 집에 없어도 된다고 하시니 그냥 나가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특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는 날에는 친구와 약속을 잡는다든지 혹은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서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했는데 남편의 불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오셨다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있고? 어머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신 것도 아니고 저녁 드시라고 말씀드렸어. 어머님이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잖아. 너 말을 정말 섭섭하게 한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을 해봤어? 그렇게 외로우실 것 같으면 당신이 들어와서 봐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그래? 애초에 집에 오실 때도 내가 약속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어. 괜찮다고 하셨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다 그냥 괜찮은 줄 믿는 거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정없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러는 거야? 끊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제가 너무 시어머니에게 너무 모질게 대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신혼 초부터 계속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거의 매일 보는데 이걸 불편해하지 않을 며느리는 몇 없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계시면 저녁도 차려드려야 되고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같이 나가서 여가 생활까지 하다 보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난 뒤에 어머님을 뵈었을 땐 이런 이야기들을 일절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본인은 외로움을 타지 않으니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합가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남편은 거의 마마보이 수준으로 어머님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어머님의 말이 곧 법이라는 듯이 오신다고 하면 그날은 스케줄을 거의 다 비워둬요. 혼자 사시는 게 짠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용돈을 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드리고 있는데 본인만의 삶을 사는 것도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좋은 거 아닐까요? 오히려 저희와 같이 있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외로우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와중에 계속 받아들이다간 합가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며 거부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고 다행히 그 뒤로는 합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머님이 오시는 것은 여전했어요. 저번에는 그냥 오시기만 했는데 갈수록 반찬 간섭이라든지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건 어느 며느리나 다 겪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집을 정돈해 놓고 반찬까지 준비를 해두는데 어머님 눈에는 성에 차지 않는지 이것저것 트러블이 생기도록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한 건데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아들 사랑이 더 눈에 띄게 보이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제가 사연에서 봤던 일들이 저에게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면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인 만큼 남편이 제 편을 어느 정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대로 일이 터지게 되었던 건 바로 저희가 이사를 계획하면서였는데요. 가고 싶었던 아파트가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더 필요한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본다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금을 보태주시는 대신 같이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합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차라리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자금을 마련하기에 있어서 심하게 부족한 건 아니었고 부담이 되더라도 제가 벌이가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커버가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 저희가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 전부터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사 준비는 잘하고 있니?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자금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다오.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단다. 어머님 노후도 생각하셔야죠. 필요하실 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셋집 빼고 니네 집에 들어가서 돈을 모으면 되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잘 마련했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나 굳이 부담을 높여가면서 이사를 갈 필요는 없지. 이번 기회에 같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내가 자주 너희 집에 갔으니 오히려 적응이 되었을 거 아니니.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함이었고 또 저를 위하는 척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다며 본인이 챙겨주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솔직히 불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합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전세금을 빼서 저희 집으로 오실 게 뻔했거든요. 신혼생활도 어머님이 계속 오시니까 힘들었는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게다가 거리도 더 멀어지니까 오시기 힘드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몫을 박아두었는데 제가 출장을 갔을 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꽤 길게 가는 출장이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미리 홈캠을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2, 3일쯤 지났을 때 어머님께서 짐을 가지고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일주일치 짐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짐을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서 난감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홈캠이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집 정말 너 명의로 구한 거 맞냐? 이렇게 늘러붙었다가 내쫓기면 어떡하니? 엄마 걱정하지 마. 걔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동안 엄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을 때 계속 챙겨주고 신경 썼잖아. 걔도 괜히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집은 뭐 어쨌든 내 지분도 조금은 있으니까 쉽게 내쫓지 못할 거야. 그럼 다행인데. 아무튼 집이 넓으니까 좋구나. 너희 집에서 생활하다 집에 가면 집이 어찌나 좁아 보이던지. 이곳에 오니까 살 것 같네. 결국 제가 그동안 참고 받아줘서 저를 호구로 본 남편이 어머니를 끌어들인 거더라고요. 이 사태를 지금 당장 터뜨리기보다는 돌아가는 날에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출장을 하는 내내 신경을 쓰여서 일도 잘 안 잡히고 결국 하루 전날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님 짐도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생활용품들도 가지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께서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드디어 마음을 정했다면서? 아들한테 들었다. 합가를 허락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한 집에서 잘 살아보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얘기했지만 합가는 안 한다고요. 엄마, 잠깐 들어가 있어.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할게. 제 반응에 시어머님이 당황하신 게 보였지만 막상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딱히 별 말씀 없이 들어가서 쉬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어머님 짐까지 드리고 있는 거야? 합가 허락이라니, 난 그런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좀 져주면 안 돼?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어머님이 집도 빼셨는데 어디로 가시라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내 집에서 셋이 살자고? 난 절대 못하지. 그럴 거면 이혼해. 뭐? 이혼? 너는 이혼이 장난이야? 겨우 이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착각하나 본데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네가 뭔데 내 집에 다른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너 홈캠으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내가 다 받아주니까 그냥 호구 같지? 아무것도 없는 너 데리고 사라졌더니 사람을 호구 취급해? 홈캠? 그런 게 어디? 아니 그런 걸 왜 말도 안 하고 설치해? 결국에는 사건이 제대로 터져버렸고 저는 그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이혼을 서류 보낼 테니까 짐 챙겨서 바로 나가라고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여보가 하는 말 진심 아닌 거 다 알아. 우리 그냥 셋이서 사이좋게 살면 되지 않아? 내가 무작정 어머님 모시고 온 건 잘못한 거 맞는데 갈수록 어머님이 야위시고 아프시는 걸 보니까 계속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싫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어머님을 따로 방을 구해드리든지 아니면 너도 그냥 나가. 어차피 도움도 안 되면서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뭐에 쓰였는지. 됐고 연락하지 마. 난리를 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차분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루가 지난 뒤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차리고 계셨어요. 이렇게만 보면 저만 나쁜 년이 되는 것 같아서 괜히 분하기도 하고, 제 집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제대로 몫을 박아두었어요.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어머님과 너 둘 다 나가. 난 이번에 제대로 이혼을 결심했으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같이 살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 그럼 너도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어?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두 분이 함께 계시고, 또 처가댁이랑은 다르잖아. 우리 엄마 좀 불쌍하게 봐주면 안 돼?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 우리 부모님도 갈수록 나이 드시고 안쓰럽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같이 모시는 게 맞지, 네 논리로라면. 엄마 집 못 구해. 구할 돈도 없고. 이사하시면서 받았던 전세금은 어디다 쓰시고. 그게 사실 내가 주식하면서 다 날려버렸어.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어머님의 전세금으로 주식을 하다가 날려먹은 상태였고, 돈이 없으니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봐줄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일주일 뒤에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니 놀라서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님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셋이서 삼자 대면을 시작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뒤에는 고개를 떨치시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그런 거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구나. 너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들어온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아들이 본인 명의라면서 큰 소리를 치길래 미안하구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집에 오시는 거 가지고 불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왜 안 들으셨어요? 제가 전셋집은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 제 명의예요. 지금 주거 침입하신 거라고요. 아들이 2배는 될 수 있다는데 믿고 맡겼지. 아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잖니. 당장 이 늙은이가 어디를 가겠어. 너가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는 짠한 마음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났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에 분명히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세금은 빼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저는 합가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님이 자금을 가지고 오시면 그걸 그대로 남편이 날려먹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합가를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이전에 어머님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합가하게 되면 그 전세금은 다 내가 관리해줄게.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안전하지 않니? 괜히 굴리려고 하다가 손해를 볼까봐 무서워서 말이야. 엄마, 요즘에는 주식 안 하면 내 집 마련은 큰형 생활도 힘들어져. 엄마 평생 일할 거 아니잖아. 맞지. 하지만 맡겼다가 괜히 손해가 나면. 엄마, 또 답답한 소리 할래? 계속 일할 거 아니면 아들한테 맡겨. 아들이 괜히 이런 이야기 하겠어? 아유, 그래. 합가가 결정 나면 전셋집 내놓을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 결혼 1년 차쯤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합가가 되는 것은 싫다고 했던 것도 있고, 시어머님과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집안일에 도움을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항상 부족하다며 타이르시기만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게다가 그 돈을 남편이 가져다가 쓸 것을 아는 상황에서 상황이 나빠지게 둘 수 없어서 어머님께 남편 몰래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 그래도 자주 오시는데 합가까지 해버리면
그때는 답도 없을 것 같아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어머님, 얼마 전에 태영이랑 통화하셨죠? 돈 빼지 마세요. 주식 같은 거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나 봐요. 아니,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태영이가 알아서 잘 해준다는데 난 우리 아들 믿는다. 그리고 원래 걔가 예전부터 머리 회전이 빨라서 돈도 잘 모았어. 그걸로 장가 간 거잖니. 엄마 손 안 벌리고 말이야. 제가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주식으로 다 날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주식으로 돈을 날려? 아유,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으시려고 하니 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것도 결혼을 한 이후 3개월 뒤에 알게 되었던 사실이었는데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저도 둘이서 다시 갚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로 위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주식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월급도 탕진하는 달이 많아서 생활비도 항상 제가. 내가 이번에 사온 집도 거의 다 제가 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집 보증금까지 날리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주식 중독자인 남편과 저희 집에 빌붙으려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 갈라서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식으로 남편이 돈을 날렸다고 처음 고백했을 때도 봐주었고 이번에는 아니길 바랬는데 어머니까지 남편 손에 돈을 쥐어주시다 보니까 앞으로 재발을 안 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더 이상 호구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갈라서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노후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사실 그게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또래보다 능력이 된다고 해도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 생각은 없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길 바라시진 않으셨을 것이고요. 저번에는 이해를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에 대한 생각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면 제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힘들게 돈을 버는 입장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단, 전세금까지 날린 마당에 어머님을 이렇게 내쫓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남편이 자금을 마련해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준비되었을 때 나가기로 합의를 봤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신 것도 있고 그동안 봐왔던 정이 있으니 저도 저번에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쉽게 나가라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어찌 되었든 남편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터라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어서 일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놀라시긴 했지만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요. 워낙에 쿨하신 분이라서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사부인이 그럴 줄 몰랐다면서 실망을 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집을 구한다고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새로 집을 구해야 된다면서 돈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처음 듣는 소리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경매가 될 일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일단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뒤에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머님 돈 날린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돈을 받아? 집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버님이 그걸 말씀하셨어? 아, 그렇게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좀 빌렸다 왜? 남자가 말이야,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어머님 돈도 모자라서 장인 장모 돈까지 네 것처럼 쓰려고 해? 빌린 게 아니라 투자라니까. 투자 나중에 더 배로 돌아온다고. 그때만 되면 넌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걸? 좋은 말할 때 빌린 돈 바로 갚고 집도 빨리 구해서 나가. 난 예정대로 새로운 임대인 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도 이 집에 지분이 있는데 왜 나가? 나도 내 지분 많고 돌려받고 나갈 거야. 네 지분이라면 결혼할 때 500만 원 들고 온 거 이야기하는 거야? 500만 원 그거 그냥 줄게 내가.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500만 원? 그동안 내가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이 집 살려고 보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미안하지만 너의 지분 10%도 되지 않아. 너가 뭐라도 했는 줄 아나 본데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모은 돈 내가 모아서 산 집이야. 넌 그동안 주식하느라 돈 날리고 일도 제대로 안 나가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타온 적도 없잖아? 결혼 초반 때부터 남편의 벌이가 저보다는 적은 편이기도 하고 이직을 하면서 일이 맞지 않는다며 회사도 여러 번 옮겼거든요. 저는 남편이 힘들다고 하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마음을 썼는데 제대로 된 생활비 한번 받아본 적 없이 2년을 넘게 살았어요. 오히려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위로를 하며 도와줬죠. 그때도 남편을 믿고 이직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봐주었던 것인데 그동안 카드 내역을 보니까 혼자 잘 먹고 놀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동안 호화롭게 살면서 어머님과 둘이 그 돈을 썼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골프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피부샵까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이 이직이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결국 그게 다 남편과 시어머님 배부르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집에서 나와 따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알았던 남편이 맞는지 성실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중독자의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탕진하고 갈수록 남편으로서의 모습으로 두고 봤을 때 미래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어버리니 저도 마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남편이랑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해주면 해줄수록 고마움은 모르고 나중에는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표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님께서도 금전적인 관리를 잘 하지 못하셨고 저희가 드렸던 용돈도 그냥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모아둔 돈 없이 남편 하나만 믿고 덜컥 전세금을 맡겨서 이제는 집도 없는 처지가 되신 것이니 한편으론 짠하지만 결국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남편만 믿으시더니 결국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신 거죠. 누군가에게는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봐주다간 제 집이 그대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나오자마자 새로운 임대인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안타까워도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려고 부동산에 집을 바로 내놓았어요. 저희 집이 지리적으로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편이라서 금방 사람들이 집을 보러 가기 시작하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내놨어? 왜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집을 보러 와? 내가 집 내놓는다고 했잖아. 아직도 안 나갔어? 하루빨리 나가는 게 좋을걸?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임대인들이 금방 들어올 것 같거든. 나랑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매몰차게 그렇게 내쫓으면 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너랑 너희 엄마한테 계속 내 돈을 뜯기는 것보단 낫지. 당장 정리해서 나가. 나중에는 통화로 끝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짐 정리 다 하고 일주일 뒤에 갔을 때도 어머님이 있다면 그대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은 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잘하고 어머님도 집에 부르지 않겠다며 따로 집을 구해드리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같이 살고 싶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놓고선 이제서야 따로 살자고 말을 하니까 그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저를 붙잡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흐지부지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계속 끌려다니다만 저만 힘들어질 것 같고 남편이 계속 우기니까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되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로 살고 있었고 어머님과는 자주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즉,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효자 노릇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합가를 졸라왔던 것인데요. 알고 나니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합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저랑 연차가 비슷하신 분께 물어봤거든요. 얘기를 해주니까 직장 동료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일단 집을 내놓고 있긴 한데 왜 굳이 합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무래도 와이프가 어머님께 헌신하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못했던 효자 노릇을 해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게다가 그동안 혼자 사시던 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예전부터 홀어머니와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냥 없는 가족으로 칭한대요. 심지어 혼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멀쩡히 계시는 아버님까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몰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납골당에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을 때 남편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던 사람이라서 위치도 잘 모른다더라고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게다가 주식으로 인해 계속 망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조차도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을 그렇게 탐내고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봐주는 건 호구짓을 계속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짐 정리해주시는 분들을 불러서 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요즘에는 당일로도 해주는 곳이 많아서 금방 처리가 되더라고요. 짐을 밖에 둘 수 없어서 따로 보관을 해주는 업체에 맡겼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짐 다 어딨어? 어머님 것도 있는데 짐을 다 빼버리면 어떡해?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님도 속여 홀어머니 모셨다는 것도 속이고 그렇게 내가 호구 같아 보였니? 아니 그건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아버지가 돈도 많이 날리셨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 이건 사실이야. 믿어줘. 됐고 너랑 네 엄마 짐은 땡땡 보관 창고에 맡겨두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 강력하게 나가며 다시 들어오면 그땐 제대로 콩밥 먹이겠다고 하니 몇 날 며칠 동안 어머님과 번갈아가며 사과 문자를 보내네요. 저는 좋은 값에 집을 팔아서 요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힘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홀가분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합가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평생 다른 삶을 살다가 남편과 합치는 것도 힘든데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저희는 아이가 없다 보니 조정 기간도 짧게 끝났고 서류 정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된 편이라서 허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집은 남편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따로 자산을 나눌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남편 소식을 들었는데 다니고 있던 이직한 회사도 그만두고 요즘에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평판이 더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사내 연애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직 후에도 돈 문제로 골치를 쓰고 있는 것 같아 통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었던 어머님은 결국 전세금을 날리시고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작은 원룸을 얻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인생이 있어서 모아둔 돈이 그것이 전부셨을 뿐이신데 참 한편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망하게 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종종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오긴 하는데요. 다시 합칠 생각은 없는지 여유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냐는 듯이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집을 담보로 두고 받았던 대출 때문에라도 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웃기기도 하네요.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는데 막상 갈라서고 나니까 마치 꿈을 꾼 것 같네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한창 결혼 준비를 하다가 겪은 예비시댁의 무례함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친한 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예비신랑, 그때 당시는 남자친구죠. 그 사람은 듣기로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란 귀공자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막상 처음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수더분하고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게 보여 몇 번의 만남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연애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지요.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3달까지. 상대방에 대한 콩깍지가 아직 벗겨지지 않아 황홀한 꿈과 환상 속에서 만나는 그 연애 허니문 기간이요. 그 기간 동안은 정말 행복한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란 탓인지 자잘한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라도 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했고 저도 그것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지긋정성으로 챙겼죠. 그렇게 달콤했던 연애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슬슬 서로의 현실적인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사귄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제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날 엄청나게 큰 장미꽃 한 바구니, 아니 바구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집채만한 장미꽃 더미를 회사에 있는 제 자리에 선물로 보냈어요. 한 번도 그런 깜짝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매우 좋았고 같은 팀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한몸에 받자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달콤했던 주목도 잠시였고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거대한 꽃다발을 받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사내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자기들 그 소문 들었어? 김지훈 대리 재벌 3세랑 사귄다며? 이번에 온 생일 꽃다발 봤어? 전부 생화에다가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거의 만송이는 되겠더라. 저 정도면 돈 100만 원을 그냥 훌쩍 넘기는 거 아니야? 김대리 아주 부잣집 도련님 하나 제대로 물었네. 아주 신데렐라가 따로 없어. 그날 이후로 사내에서 저는 백마탄 재벌 3세 왕자님과 연애하는 신데렐라 공주님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더 저의 직장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제 일처리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팀장님은 그래, 뭐 백마탄 왕자님 만나서 이제 결혼하면 직장도 그만둘 텐데 이 정도 일은 우습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비꼬는가 하면 동기들도 모였다 하면 김대리, 김대리 이번 기념일 때는 김대리네 왕자님이 뭐 해준대? 이왕에 받는 거 차 한 대 뽑아달라 그래. 김대리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거 힘들어 했잖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인지 진심인지 모를 얘기들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제 남자친구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돌싱인데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에 지쳐서 평범한 저를 만나는 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던 제가 팔자 고치려고 의도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접근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소문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어린 시절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잠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장녀였던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빚쟁이들로부터 동생들을 지켜내느라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빠는 빚쟁이들을 피해 저희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신을 간 상태였고 엄마 역시 대신 변통할 돈을 마련하러 다니느라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렇게 동생들과 저만 덩그러니 남겨진 집에 찾아온 빚쟁이 아저씨들은 깡패나 다름없었습니다. 야, 니네 아빠 어딨어? 어? 내가 어린애들만 있으면 곱게 갈 줄 알았지? 나 눈에 뵈는 거 없는 놈이야. 당장 니네 아빠 찾아서 내 돈 갚아! 빚쟁이들은 그렇게 험악한 위협과 동시에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저는 어린 동생 둘을 양쪽에 한 팔씩 꼭 끌어안고 얼른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벌벌 떨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8, 90년대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21세기를 사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 시절 일은 사춘기 소녀였던 제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빚쟁이들이 실컷 물건을 부수고 위협이 끝날 때쯤이면 항상 제 한쪽 어깨 옷깃을 잡고 벽에 힘껏 밀어붙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너 이번 주까지 네 애비 찾아서 돈 받아와. 안 그러면 너까지 팔려갈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쑥대밭이 된 집에서 저와 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가 있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 성윤이, 희윤이는 엄마가 얼른 학교로 가서 데리고 출발할 테니까 너는 엄마가 보내주는 주소로 바로 와. 네 짐은 이미 다 챙겨서 나왔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정든 집에게 이별을 고할 새도 없이 처음 보는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간 새로운 집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학교에서 1시간도 넘는 동네인데다가 높은 언덕 계단을 한참을 헉헉거리고 올라가면 겨우 나오는 주인집 밑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으니까요. 여름이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바퀴벌레와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 잘 때에도 큰 솜털 잠바를 입고 이불을 덮고 자야 했던 그 열악했던 환경은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그나마 머리가 좀 컸던 저는 견딜만 했지만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동생들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처절한 가난이 싫어 정말 코피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사간 집 근처로 다니게 되었는데 워낙 환경이 안 좋았던 곳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만 열심히 공부해도 내신 성적이 잘 나와서 모범생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만 보면 원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아 정작 대학 입시는 요원에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친구들이 다 쓰고 버리는 각종 문제집과 필기 자료들을 받아와서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좋은 학군에 위치한 데다가 학부모들의 학구열이 워낙 높았던 곳이라 중학교 친구들에게 잘만 얘기하면 좋은 학습 자료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 친구들이 다 쓰고 해질 대로 해진 헌책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친구들에게 큰 절을 올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과외를 하면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도 지난 모든 사업 실패를 잘 수습하고 동네에서 엄마와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만큼 부유하진 않았어도 드디어 저희 집도 그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학비를 스스로 버느라 연애다운 연애 한번 못 해본 저였지만 이제는 직장까지 원하던 곳에 들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남자친구를 흔쾌히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소개받을 남자친구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말에 솔깃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퀴벌레와 모진 한파로 대표되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가난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백마탄 왕자님만을 오롯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가난에 처해봤던 모든 분들은 제 다음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말이요. 어릴 적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던 시절, 저희 집에는 항상 아버지와 거래를 트고 싶어 했던 사장님들이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기존 거래처와 새로 거래를 원하는 업체의 선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소위 그렇게 알랑방귀를 뀌던 사람들 모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자 한순간에 획 돌아서더군요. 가장 믿었던 거래처이자 친한 동료였던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온 날 밤, 저희들 몰래 달동네 추운 계단 위에서 흐느껴 울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의를 보이던 사람들 모두 다 그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였고, 아버지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자 요새 자주 쓰는 말로 손절을 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말한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말이 어린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 연애와 결혼조차도요. 대학 시절 학비를 번다는 핑계도 있긴 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대학생이 연애할 기회나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호의를 보이며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어도 얘는 나한테 뭐를 바라고 접근하는 걸까? 나한테서 뭘 뜯어가려고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다 거절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나니 대학 시절 때만큼의 강렬한 방어 기제나 자격지심이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개받을 남자친구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솔직히 솔깃하면서도 호의 없는 대가 없다는 제 안의 강력한 방어 기제가 뒤섞여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마음을 잘 알았던 친한 언니가 야, 너는 무슨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혼자서 비련소설을 쓰고 앉아있냐? 아무렴 내가 너 그런 마음도 모르고 소개해줄까봐? 너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잖아. 힘들었던 지난날 다 잊고 편한 마음으로 일단 만나나 봐. 이렇게 말해주었기에 이 언니 하나 믿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부유한 집안 자제인 남자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처음 교제를 시작한 거였는데 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을 했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지니까 어릴 적 제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와 자격지심들이 다시 올라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시 장미꽃 생일 선물대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몇 번 그러다 말겠지 했던 저에 대한 작은 소문이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지자 저는 남자친구